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패스 정보 처리 실기 제6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6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5강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 우리는 지금 DB 설계 구축 및 관리 중에서 설계를 공부하고 있어요. 자, 설계 중에서도 논리적 설계 과정을 공부하고 있죠. 자, 논리적 설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정규화를 이번 시간 정리할 거고요. 자,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 가장 많은 기출이 된 파트가 바로 이 정규화 내용이에요. 따라서 정규화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자, 그런데 이러한 정규화 과정은 우리 5강에서 공부했던 함수적 종속성 이론에 의해서 테이블을 분해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5강의 함수적 종속성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다면 이번 6강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정규화에 관련된 내용들만 쭉 정리할 거예요. 자, 정규화가 왜 필요하고, 정규화의 종류, 그리고 각각의 정규화 단계에 의해서 어떤 함수적 종속성 원리에 의해서 테이블을 어떻게 쪼개나가는지, 자,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전 강좌에서도 한번 정리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과정입니다. 자, 설계 과정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설계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개념적 설계 과정에서 공부했던, 구축했던 ER 스키마를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관계 스키마로 사상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자, 일단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낸 ER 스키마를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관계 스키마로 사상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자, 뭔가 스키마를 정제하는 정규화 과정이 필요하다. 자, 이러한 것을 묶어서 우리는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전체적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정규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키와 무결성, 제약 조건의 원리 이런 것들 공부했고요. 자, 우리 이전 5강에서 이상현상,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공부했어요. 자, 이러한 이상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테이블 구조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규화 과정이죠. 자, 정규화 과정은 함수적 종속성 이론을 가지고 와서 테이블을 계속해서 분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따라서 정규화 과정에 대해서 이번 시간 공부하면 이제 논리적 설계 단계가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정규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미 시험 문제에 정규화라고 용어가 기출이 됐고요. 자,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영문으로도 기출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 두 가지 용어를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정규화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테이블을 뭐 하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그죠? 테이블을 분해해 나가는 과정이다. 하나의 테이블을 여러 개로 분해해 나가는 과정인데 내 마음대로 분해하는 게 아니라 함수적 종속성의 특징에 의해서 테이블들을 분해해 나가는 과정. 자, 그러면 정규화 과정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비정규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낸 ER 스키마 구조를 말하는 거죠. 자,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ER 스키마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러한 ER 스키마를 우리가 논리적 설계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관계형 스키마로, 관계 스키마로 매핑한다라 했잖아요. 그죠? ER 스키마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표현하기 위해서 관계 스키마로 매핑을 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관계 스키마를 봤더니 얘는 아직까지 효율성을 따지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정규화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정규 릴레이션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러한 비정규 릴레이션을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면 여러 가지 삽입을 할 때, 삭제를 할 때, 갱신을 할 때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자, 따라서 이것을 좀 더 정규화 과정을 거쳐서 효율적인 스키마 구조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 따라서 정규화된 릴레이션은 보다 효율적인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이 뭐 완전히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자, 이러한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을 많은 부분 줄일 수 있고 중복을 줄여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한 다음에 구축을 해야지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구축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정규화를 하는 목적이 여러분들 쭉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필기 같으면 이런 거 뭐 외워야 되겠죠. 다음 중 정규화를 수행하는 목적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나 실기는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정규화를 구축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정규화를 하는 목적은 자, 뭔가 우리가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만든 ER 스키마를 관계 스키마로 사상을 시켰는데 근데 그 스키마 구조는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스키마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정규화를 하는 거죠.
따라서 정규화를 하게 되면은 효율적인 스키마,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구조의 안정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아무래도 데이터 구조를 좀 더 정제시켰기 때문에 데이터 구조의 안정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거고.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요. 어떠한 릴레이션도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표현 가능하도록 할 수 있고 별 의미 없는 말이고요. 데이터를 삽입할 때 재구성할 필요가 없고 효율적인 검색도 수행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이야기예요? 정규화를 수행하게 되면 테이블 구조가 좀 더 효율적인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그 정규화된 테이블을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사용하게 되면 비정규화된 릴레이션을 그대로 썼을 때보다 훨씬 더 안정감 있고 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소리죠. 자, 따라서 그렇게만 알면 돼요. 이거 외우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읽어만 보시고 정규화를 수행하면 이러이러한 좋은 점들이 있구나, 이런 정도만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자, 정규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우리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론을 1970년도에 처음으로 주장한 분이 바로 에드거 코드 박사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 에드거 코드 박사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에드거 코드 박사가 정규화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every entity, 모든 개체는 in your database, 당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속해 있는 모든 개체들은 needs to,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죠. have a single thema, 하나의 주제를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말 안에 정규화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개념 스키마, 다시 말하면 ER 다이어그램을 그렸잖아요. 그죠?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ER 다이어그램을 그렸고 이 ER 다이어그램에 들어가 있는 구조 자체가 바로 개념 스키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ER 다이어그램 그릴 때 우리는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가 있다면 이 개체에 필요한 속성들이 뭐가 있는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갖다 붙였어요. 그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속성들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능력 있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막 설계를 하다 보면은 실제 이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에 필요 없는 속성들까지도 이 학생 테이블로 들어가서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의 테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속성들만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자,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주제에 어긋나는 이러한 속성들이 일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테이블 분해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의 엔터티에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속성값들이 표현되어 있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가 있다면 학생과 필요한 속성값들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걸 검증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검증해 나가야 합니다. 이 에드거 코드 박사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규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 BCNF 정규형 있죠? 보이스 코드 노멀 폼의 약자죠. 자, 그래서 BCNF라고 이야기하면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라고도 하고 보이스 코드 노멀 폼, BCNF. 이때 이 코드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코드 박사의 이름을 딴 거예요. 보이스라고 하는 것도 사람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코드는 바로 에드거 코드 박사의 이름을 따서 이 사람이 BCNF를 같이 만들었거든요. 둘이서. 그래서 BCNF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뒤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공부하다 보면은 자, 고급 데이터베이스에서 OLTP 배울 거예요. OLTP. 자, 올랩과 OLTP.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랜잭션을 중요시하는 OLTP. 그다음 분석을 중요시하는 올랩. 그래서 OLAP를 공부할 겁니다. 이런 용어도 전부 누가 이야기했어요? 코드 박사가 이야기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거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발전되어 오면서 이 에드거 코드 박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자, 이분을 생각하지 않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용어들이 전부 이분이 처음으로 이야기한 용어들이에요. 자, 이분이 정규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모든 엔터티, 당신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엔터티, 개체들은 반드시 하나의 주제만을 가지고 속성들이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설계 단계에서 그렇지 않았다면 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계속 분해를 해서 하나의 엔터티는 하나의 주제를 갖는 속성값으로 구성되도록 분해를 해나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기에서 정규화 단계 열심히 외웠습니다. 물론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셨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면 비정규 릴레이션을 일정규형을 수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속성이 원자값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된다. 외웠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외웠어요. 그죠? 자, 일정규형 끝나면 이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은 부분함수 역종속이 있으면 안 된다. 자, 우리 다 공부한 내용이죠? 부분함수 역종속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뭘로 바꾼다?
완전 함수적 종속 형태로 바꾸는 게 이정규형입니다. 따라서 부분 함수적 종속이 없고 완전 함수적 종속 형태로만 구성되면 그 테이블은 이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정규형은 이행적 함수 종속이 발생하면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하면 3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이 되죠. 그리고 3.5 정규형이라고 하는 보이스 코드 노멀 폼 BCNF가 있죠. BCNF는 모든 결정자는 후보키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후보키가 아닌 일반 속성이 결정자로 사용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자는 후보키이어야만 한다. 됐죠? 자, 그리고 뭐 있어요? 4정규형 하면 다치 종속, 5정규형 하면 조인 종속. 그래서 우리 필기에서 뭣도 모르고 막 외웠습니다. 그죠? 두부 이걸 다 줘! 막 이래가지고 외웠잖아요. 그죠? 도메인이 원자값, 부분함수적 종속, 이행적 함수 종속, 그 다음에 결정자가 후보키, 그 다음에 다 줘! 다치 종속, 조인 종속. 자, 이제는 우리가 이 과정을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규화는 1정규형을 거쳐서 2정규형, 3정규형, 4정규형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2정규형을 확인하지 않고 3정규형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3정규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정규형을 만족하는지 2정규형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이후에 3정규형을 수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수행되는 거지 이놈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3정규형을 수행한다든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1정규형부터 BCNF까지 여기까지가 일반적 실무에서 쓰이기 때문에 일반 정규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제4정규형과 5정규형은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급 정규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BCNF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정규형, 5정규형을 4정규형은 다치 종속, 5정규형은 조인 종속 다 줘! 하고 외웠단 말이죠. 그 정도만 외워도 자, 우리 이전 시간에 다치 종속의 개념, 조인 종속의 개념 공부했습니다. 그죠? 다치 종속이 뭐고 하나의 속성값에 의해서 그 나오는 결과값들이 여러 개 집합값이 나올 때 그게 하나만 있으면 모르는데 A라고 하는 놈이 B라고 하는 속성을 집합으로 결정하고 근데 A라는 놈이 또다시 C라고 하는 속성도 집합으로 결정하면 그게 하나의 테이블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다치 종속에 의해서 테이블을 분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조인 종속 공부했어요. 자, 조인 종속은 일반적으로 테이블 두 개로 분해하게 되면 무손실 분해 원칙에 의해서 다시 조인을 했을 때 원래 테이블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위조 투플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죠? 자,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테이블을 세 개로 쪼개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그 테이블을 또다시 조인하게 되면 원래의 값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러한 속성을 조인 종속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조인 종속을 가진 테이블이 후보키가 아닌 속성값으로 조인 종속이 구성될 때 그때 우리는 또 테이블을 분해해야 된다. 그죠? 예를 들어 3개의 테이블로 분해한다. 이게 바로 5정규형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다치 종속, 조인 종속 이 정도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1정규형부터 5정규형까지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는지 테이블 하나가 실제로 분해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자, 이게 바로 실무예요. 실무적으로 내가 설계한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설계한 테이블 구조를 이제 정규화 과정을 수행하면서 하나하나 분해해 나가는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1정규형부터 공부할게요. 제1정규형이라고 이미 시험에 기출이 됐고요. 자, 이렇게도 나오고 1NF 이렇게도 나와요. 이때 NF는 노멀 폼의 약자입니다. 정규화를 영어로 노멀 폼이라 그래요. 자, 따라서 1NF 줄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암기했다시피 1정규형이다 그러면 모든 속성에 입력되는 값들은 원자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원자값을 죽어라 외웠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자값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이 원자값이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원자값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이 물질의 원자라고 하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값이 원자죠. 어떠한 물질을 계속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원자가 되는 거고 우리 컴퓨터의 정보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비트가 되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원자, 그죠? 컴퓨터에서는 비트가 되는 거죠. 서로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원자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값을 원자값이라 그래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원자값이라는 의미는 애매모호합니다. 이거는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자, 이분이 주장을 하신 거예요. 자, 이분은 누구냐면 자, 크리스토퍼 데이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 크리스토퍼 데이트라고 하는 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에드거 코드 박사하고 같이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연구하신 분입니다. 자, 이 정의를 누가 이야기했냐면 1정규형은 모든 속성에 속한 도메인이 원자값 형태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이분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에드거 코드 박사예요. 자, 코드 박사가 1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은 모든 속성이 원자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원자값의 개념이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자, 이 에드거 코드 박사는 영국 태생이라 그랬죠. 영국에서 태어나서
IBM이라고 하는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연구원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광경 데이터베이스 이론을 1970년도에 이야기하면서 광경 데이터베이스가 왜 좋은지 이러한 것들을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IBM에서는 그걸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IBM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광경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알려지고 이런 것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팔아먹어야 되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드거 코드 박사가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연구소를 차려요. 그 연구소를 차리고 같이 연구를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크리스토퍼 데이트라고 하는 이분이에요. 둘이서 같이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연구하고, 자, 코드 박사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200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아직도 세미나도 하고 광경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합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 함께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연구했는데, 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에드거 코드 박사가 이야기한 원자성을 갖는 값의 정의가 모호하며,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일정규형, 1NF는 일정규형을 말하죠. 일정규형 테이블을 이해하는데 크게 방해가 된다라고 이분이 직접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자값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이대서 일정규형 테이블을 이야기하면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분은, 코드 박사는 원자성이라고 하는 이 특성, 속성의 원자값, 속성은 원자값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원자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애매모호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값이란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네임 속성이 있었다면 이 네임 속성에 입력되는 값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값이 입력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동건이라는 이름 쪼갤 수 없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하나에 입력된 데이터를 쪼개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떠한 코드값이 있을 때 그 코드값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서 코드값을, 예를 들어 5자리 코드다 그러면 코드값을 분해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생각해 보세요.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이 주민등록번호는 쪼갤 수 없는 하나의 의미를 갖는 값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때는 이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뒤쪽에 있는 이 자리값을 가지고 남자냐 여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값을 쪼개서 가져온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쪼갤 수 없는 값이 원자값인데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이 속성값을 가지고 우리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쪼개서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순이 돼버리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물론 시험에서는 일정규형의 원칙하면 무조건 여러분 원자성을 떠올려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원자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실제 입력되어 있는 이 데이터, 장동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면 성이라고 하는 장씨와 이름이라고 하는 동건, 이거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학생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우리 학교에 2만 명의 학생 중에서 장씨성을 가진 학생이 몇 명이냐?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려면 이름에서 첫 번째 글자만 따로 띄어서 검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분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떠한 원자값이라고 하는 의미는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 원자값의 잣대를 가지고 일정규형을 들이밀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전공서적을 보면은 일정규형 하면 무조건 원자값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얘도 잘 안 나와요. 왜? 애매모호하니까 자기도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그냥 서로 뺏기다 보니까 그냥 일정규형 하면 원자값, 그리고 나오는 테이블 항상 보면 얘도 똑같아요. 근데 원자값의 잣대를 가지고 일정규형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크리스토퍼 데이트라고 하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일정규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파고들기에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5가지의 규칙을 이야기했어요. 이런 규칙만 정확하게 만족하면 일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그 5가지 규칙이 뭐냐면 열에는 위아래 순서가 없다. 컬럼은 순서가 없다. 우리 배웠죠? 컬럼의 무순서성. 자, 그 다음 행에는 좌우 순서가 없다. 자, 행은 좌우 상하 아무 순서 없죠? 행. 자, 튜플은 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열에는 위아래 순서가 없고 행에는 좌우 순서가 없다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뭐 따질 게 없는 겁니다. 중복되는 열은 있으면 안 되겠죠. 이쪽에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에 또 이름이라는 속성이 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에요. 어느 누가 테이블을 설계하는데 이름 2개를 넣겠습니까? 그죠? 자, 따라서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실제 의미가 갖는 게 뭐냐면 4번이에요, 4번. 모든 열과 행의 중복 지점에는 열과 행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한 개의 값을 가진다. 요게 밑줄 치시면 돼요. 한 개의 값을 가진다. 그러면 이 한 개의 값이라고 하는 게 원자값 아닌가요? 아닙니다. 원자값의 의미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값이라는 이야기고, 한 개의 값이라는 이야기는 오직 하나, 싱글 밸류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싱글 밸류. 자, 우리 그 속성의 개념을 배울 때
다중값 속성이 있고 단일값 속성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수를 공부할 때 유수의 이름은 단일값 속성인데 유수가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은 여러 명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다중값 속성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자, 따라서 한 개의 값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는 싱글 밸류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원자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자성은 입력된 그 값을 쪼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고, 여기서 한 개의 값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이름 A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면 얘는 A란 값 하나를 가져야지, A라고 하는 속성에 A도 입력되고 B도 입력되고 C도 입력되고 이렇게 여러 값이 입력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이걸 다중값 속성이라 그랬잖아요. 됐나요? 자, 원자값의 개념하고 다른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별 의미 없고 모든 행은 규칙적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행은 규칙적으로 맨 처음에 학번 나왔으면 이름 나오고 주민등록번호 나오면 학과 나오고, 그렇다면 밑에 행도 똑같이 학번 나오고 이름 나오고 주민등록번호 나오고 학과 나와야 된다. 규칙적으로 데이터가 입력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따라서 나머지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크리스토퍼 데이트가 이야기한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요 놈이에요. 한 개의 값을 가져야 된다. 됐나요? 이걸 가지고 일정규형을 정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세요. 자, 여러분 교재에 주문이라고 하는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이거를 원자값의 원리를 갖다 들이밀면은요, 이 테이블은 일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이 돼버려요. 쪼개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문번호 이거 뭘 쪼개겠어요? 물론 주문일은 쪼갤 수 있을지 몰라요. 얘가 원자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테이블은 일정규형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얘는 쪼갤 수도 있지만 뭐 주문일이라고 했을 때 얘는 쪼개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 회원 아이디, 회원명, 이거 뭘 쪼개요? 그죠? 자, 따라서 이건 원자성의 원리가 아니라 지금 상품 아이디라고 하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입력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홍진경의 데이터인데 홍진경의 상품 아이디가 3개씩 단위 수량 3개씩 입력되어 있죠. 여러 개 값이 입력되어 있죠. 이러면 이 테이블은 일정규형을 만족하지 않는 테이블이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이 테이블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테이블 하나 따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 따로 만들고, 자, 이쪽으로 테이블 하나 따로 띄워서, 근데 이 두 테이블이 서로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이쪽 테이블의 주문번호의 기본키 값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주문번호를 포함해서 이쪽 테이블을 따로 잘라서 주문번호, 상품 아이디, 단위 수량, 단가 이렇게 해서 주문상세라고 하는 테이블로 만들면 하나의 값들만 같죠. 그죠? 상품 아이디 하나씩만 갖잖아요, 값을. 그죠?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갖는 경우가 일정규형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토퍼 데이트의 주장이 맞아요. 이렇게 봐서, 그러나 이런 테이블도 사실 설계 과정에서 잘 안 하지만 설계를 하다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그냥 하나로 이렇게 다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 지금 너무 많은 속성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엔터티 안에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그 테마를 표현하는 속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테마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서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개 값이 입력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 테이블 두 개로 분해하면 보세요. 주문과 관련된 것으로 딱 이쁘게 정렬됐고요. 자, 이쪽은 주문 상세라고 해서 주문 상세와 관련된 값들 가지고 딱 두 개 테이블로 정리가 되면 이러한 하나의 속성이 여러 개의 값을 갖는 걸 피할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일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이 된 거예요. 됐나요? 자, 우리가 실제로 이제 정규화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이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분해 나가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일단 일정규형 원칙에 얘는 위배됩니다. 하나의 속성에 여러 값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일정규형 원칙에 의해서 잘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문이란 테이블과 주문상세 테이블로 잘라서 두 테이블이 서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주문번호 테이블의 기본키 값을 이쪽으로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기본키이기도 하지만 얘는 복합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죠. 복합키. 기본키이기도 하지만 얘는 외래키가 되는 겁니다. 얘가 외래키가 돼서 주문 테이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테이블로 구분을 했더니 여러 개의 값을 갖는 경우가 하나의 값을 갖는 경우로 이렇게 일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따라서 일정규형은 좀 애매모호해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일정규형 나오면 무조건 원자성 나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자른 이 두 테이블 중에서 주문상세 테이블을 봤더니 이 테이블은 분명히 일정규형은 만족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주문상세 테이블을 가만히 봤더니 기본키가 복합키로 구성되어 있더라. 다 이해되시죠? 자, 기본키가 복합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함수적 종속관계를 따져봤더니, 자, 주문번호하고 상품 아이디가 기본키로 복합키인데 주문번호와 상품 아이디를 모두 참조해야 수량을 할 수 있답니다. 그죠? 자, 수량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주문번호 가지고 수량할 수 없죠. 주문번호 2301을 입력하면 수량이 하나가 나옵니까? 아니죠. 수량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주문번호가 수량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품 아이디가 수량을 결정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상품 아이디 값 가지고 지금 여기서 물론 상품 아이디가 수량을 결정하나요? 여기서 그렇게 또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러나 더 정확한 거는 주문 번호와 상품 아이디가 묶여야 수량이 결정된다고 보는 게 정확하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지금 여기는 상품 아이디가 하나가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상품 아이디가 H360이 또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H360인데 이때 주문 번호는 예를 들어 2311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수량은 예를 들어서 80개가 있다면, 그죠? 상품 아이디가 얘를 결정할 수 없죠. 여기서 H360은 20개가 나오고, 여기서 H360은 80개가 나오니까 상품 아이디가 수량을 결정한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함수적 종속관계를 따져보면 주문 번호와 상품 아이디가 묶여서 수량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2301 주문 번호의 H360 상품은 20개, 2301 주문 번호의 J142 상품의 수량은 320개. 제가 여러분들께 문제를 내볼게요. 자, 주문번호 2303번에 H011 상품의 수량이 몇 개입니까? 그럼 여러분 답변할 수 있죠? 딱 보고 2303의 H011은 10개. 그죠? 자, 따라서 주문번호와 상품 아이디가 묶여서 수량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자, 두 가지 값을 모두 참조해서 결정자가 돼서 수량을 결정하니까 완전 함수적 종속이죠. 자, 따라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딱 봐도 상품 아이디가 단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죠. 그 상품의 단위. 그 다음에 상품 아이디가 단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종속관계가 형성되죠. 상품 아이디를 알면 그 상품의 단위를 찾을 수 있잖아요. 단위값 하나만 나오죠. 그죠? 자, K101이다 그러면 3개씩 묶어서 판대고 A101 상품은 6개씩 묶어 판답니다. 따라서 단위 딱딱 하나씩 나오죠. 그 상품 아이디를 알면 그 상품의 가격이 딱 하나가 나와야 되죠. 초코파이라고 하는 상품인데 가격이 2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다 말이죠. 따라서 상품 아이디를 알면 단위를 알 수 있고 상품 아이디를 알면 단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걸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자, 두 개의 복합키로 구성된 이러한 테이블이었는데 복합키 중에서 하나의 속성만을 가지고 단위와 단가가 구성되더라. 자, 이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분 함수적 종속이 발생했다. 따라서 지금 이 테이블은 일정규형은 만족했지만 이정규형은 만족하지 않는다. 오케이? 이 테이블은 이정규형을 만족하지 못하는 테이블이에요. 따라서 이정규형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테이블을 분해해서 완전 함수적 종속관계만 갖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분해하면 될까요? 요렇게 분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분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테이블을 일정규형을 수행해야 돼요. 이 테이블은 일정규형을 만족하지만 이정규형 원칙에는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정규형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 이정규형 ENF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속성들은 완전 함수적 종속관계만 가져야 된다. 부분 함수적 종속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따라서 이 테이블은 부분 함수적 종속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테이블을 두 개로 쪼개야 됩니다. 자, 주문번호, 상품 아이디, 수량을 갖는 테이블 하나 따로 만들고요. 자, 일단 상품 아이디와 단위 단가를 하나 따로 만들었네요. 자, 상품 아이디, 단위 단가 그러면 보세요. 이정규형 만족하죠?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기본키가 하나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정규형 부분 함수적 종속이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이 얘는 이정규형 만족하죠? 상품 아이디가 단위 결정하고 상품 아이디가 단가를 결정하니까 이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이 됐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테이블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주문번호, 상품 아이디, 수량을 묶어서 주문번호, 상품 아이디, 수량을 묶어서 주문상세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또 분해를 했죠. 계속 분해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문번호와 상품 아이디 복합키로 기본키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종속관계를 따져봤더니 주문번호와 상품 아이디를 묶어야 수량이 결정되더라. 따라서 완전함수적 종속관계를 갖죠. 자, 그러니까 이 상품 테이블과 주문상세 테이블은 일정규형도 만족하고 이정규형까지 만족하는 테이블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앞서 일정규형에서 테이블 두 개로 쪼갰죠. 주문 테이블과 주문상세 테이블로 쪼갰는데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또 봤더니 자, 이놈은 일단 이정규형까지 만족합니다. 일단 일정규형 만족하죠. 그죠? 여러 값을 갖는 속성 없잖아요. 그죠? 일정규형 만족하죠? 이정규형 만족하죠.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의 속성값으로 기본키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함수적 종속은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3정규형을 만족하는가 봤더니 종속관계를 좀 따져보자 말이죠. 자, 종속관계를 따져봤더니 이렇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주문번호를 알면 회원 아이디를 알 수 있죠. 그 주문을 한 사람은 한 사람일 거 아닙니까? 주문번호 2301번을 주문한 회원은 회원 아이디가 홍입니다. 따라서 주문번호로 그 주문한 사람을 검색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문번호가 결정자가 돼서 회원 아이디를 결정할 수 있죠. 자, 주문번호 2302는 주문한 사람은 송입니다. 됐나요? 자, 따라서 주문번호가 회원 아이디를 결정하더라. 근데
회원 아이디를 알면 뭘 할 수 있어요? 그 회원의 이름이 하나로 대응되겠죠? 회원 아이디에 대응되는 이름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 회원 아이디를 알면 그 회원의 등급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회원 아이디를 알면 회원의 이름도 알 수 있고 회원의 등급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A이면 B다. 자, 우리가 이행적 함수 종속은 A이면 B다가 결정됐는데 또다시 B면 C다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됐나요? 자, 따라서 이행적 함수 종속이 이 테이블은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은 이정규형까지는 만족하지만 삼정규형을 만족하지는 못하는 테이블입니다. 따라서 삼정규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행적 함수 종속을 이렇게 잘라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테이블 분해하고 또 이렇게 테이블을 잘라버려서 두 개의 테이블로 분해를 해버리면은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삼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삼정규형의 원리입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이행적 함수 종속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테이블은 삼정규형이 필요합니다. 삼정규형은 자, 기본기에 이행적으로 함수 종속되지 않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행적 함수 종속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테이블은 이행적 함수 종속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잘라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원 아이디와 회원명과 회원 등급을 갖는 이런 테이블 하나 만들고요. 그러면 회원 아이디로 회원명을 알 수 있고 회원 아이디로 회원 등급을 알 수 있으니까 자, 이행적 함수 종속 발생하지 않죠. 회원명이 회원 등급을 결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물론 여기서 봤을 때는 홍진경 하면 일반 하나 나오고 송혜교 나오면 우수 나오고 박보영 하면 일반이 나온다고 하겠지만 이건 가상의 데이터입니다. 실제 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이 회원이 2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홍진경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홍진경은 VIP입니다. 그럼 여기에 홍진경의 등급은 일반이고 홍진경의 등급은 VIP인 홍진경도 있어요. 그러면 이름으로 회원 등급을 검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회원명이 회원 등급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종속관계는 회원 아이디 값을 가지고 회원명 하나가 대응되죠. 그 다음 회원 아이디 하나에 회원 등급 하나가 대응되기 때문에 회원 아이디 값으로 회원명 검색 가능하고 그 회원의 등급까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 1정규형 만족하죠. 2정규형 속성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2정규형 당연히 만족하죠. 부분함수적 종속 없죠. 이행적 함수 종속 없으니까 이 테이블은 3정규형까지 만족하는 이제 이쁜 테이블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무에서 이제 여기까지 정규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렇게 또 잘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주문번호와 회원 아이디. 자, 주문일까지 포함해서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이렇게 또 따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자, 일단 여러 개가 갖는 속성 없으니까 1정규형 만족하죠. 그 다음 속성값 하나 가지고 기본키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부분함수적 종속은 발생할 수 없으니까 2정규형 만족하죠. 자, 주문번호로 회원 아이디를 검색할 수 있고요. 자, 주문번호가 주문일을 결정하죠. 자, 따라서 주문번호로 검색하면 주문일이 언제인지 딱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행적 함수 종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또 회원 아이디가 주문일 결정하지 않나요? 아니거든요. 이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홍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번만 주문했을 리가 없잖아요. 똑같은 홍이라는 사람이 또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홍이라는 사람 또 나오고 그럼 주문일이 다르죠. 따라서 회원 아이디 가지고 주문일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의 함수적 종속 관계는 회원 번호가 회원 아이디를 검색할 수 있고 주문 번호가 주문일을 검색할 수 있어요. 따라서 주문 번호가 회원 아이디를 결정하고 주문 번호가 주문일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까지 만족하는 아주 이쁜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쵸? 회원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원래 이렇게 딱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애초에. 그 다음 주문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드거 코드 박사가 모든 엔터티는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의 테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져야 된다. 따라서 딱 좋잖아요. 회원과 관련된 회원 아이디, 회원의 이름, 회원의 등급 딱 좋죠? 그 다음에 주문과 관련된 주문 번호, 회원 아이디, 주문한 회원, 그 다음에 주문일 딱 좋잖아요. 이게 잘못 설계하다가 두 개의 테마가 하나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테이블이 돼버리니까 설계를 잘못해버려서 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정규화를 수행해서 3정규형을 수행하는 겁니다. 됐나요? 과정 잘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무손실 분해의 원칙은 우리 이전 강좌에서 공부했습니다. 그죠? 어떤 테이블을 분해했을 때 그 테이블을 다시 조인하면 원래 테이블에 있던 값이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더 추가된다거나 원래 테이블에 있던 값이 안 나온다거나 그러면 무손실 분해의 원칙에 위배돼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테이블을 그렇게 분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정규형의 조인 종속 공부할 때 공부했잖아요. 오케이? 자, 따라서 무손실분해. 자, 로스리스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서 무손실분해 원칙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테이블을 분해했다면 그 테이블을 다시 조인했을 때 원래 테이블이 가지고 있던 그 값이 그대로 나와야 된다. 이게 바로 무손실 분해의 원칙이에요. 무손실 조인의 원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손실 분해의 원칙, 무손실 조인의 원칙 같은 의미예요. 분해된 테이블을 다시 조인하면 원래의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던 값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성질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정규형과 삼정규형의 예제를 보면서 실제 이제 문제에서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면 여러분이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ER 스키마를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이건 ER 다이어그램은 아니지만 우리가 ER 다이어그램 형태로 개체를 사각형으로 표시하고 속성을 타원으로 표시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는 이런 구조로 많이 설계를 해요. 그러면 자, 이것들이 전부 속성명이 되는 거고 가장 맨 위에 있는 요놈이 기본 키로 설정된 속성입니다. 자, 따라서 이 테이블은 자, 이런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놈이 기본 키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주문 번호가 외래 키, 포린 키죠. 외래 키로 구성돼서 이 주문 번호를 가지고 얘를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1대 n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다 쪽에서 2를 찾아갑니다. 그래야 요 놈을 가지고 검색되는 결과가 하나만 나오니까. 이쪽에서 이쪽을 찾아가 버리면 여러 개의 결과가 나오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매핑 룰 배웠지 않습니까? 1대 다관계일 때는 다 쪽에 있는 쪽에 자, 이쪽 1쪽에 있는 기본 키를 다 쪽에 있는 이쪽에 n쪽에 있는 이쪽으로 외래 키로 가지고 와서 두 테이블을 연결해서 여기에서 2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일단 볼 수 있는 거는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일정규형 원자값을 갖느냐 이거 못 따져요. 그럼 이제 이정규형부터 보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정규형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기본 키가 하나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정규형 당연히 만족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따져야 될 건 요 놈이죠. 요 놈은 지금 기본 키가 복합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함수적 종속이 혹시나 없는지 검사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이 테이블 이름이 주문정보죠. 주문정보라고 하는 테이블에 부분함수적 종속이 있는 날 따져봤더니 함수적 종속관계를 따져봤더니 이렇게 되더란 이야기죠. 제품번호와 주문번호를 알아야 주문한 수량이나 주문한 금액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봤던 것과 비슷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딱 봐도 제품번호를 알면 제품명 알 수 있죠. 제품번호를 알면 해당 제품의 재고량 알 수 있겠죠. 제품번호를 알면 해당 제품의 단가 알 수 있겠죠. 아하. 분명히 지금 기본키가 제품번호와 주문번호 두 가지인데 이렇게 되면 완전함수적 종속이라 문제가 없는데 자, 이렇게 두 개의 복합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경우에 하나의 속성값을 가지고 제품명이 결정되고 재고량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제품 단가가 결정되면 부분 함수적 종속이 발생했죠. 따라서 이 테이블 구조는 이정규형 테이블 원칙에 위배됩니다. 1정규형은 만족하지만 2정규형을 만족하지 못하죠. 자, 따라서 이 구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된다? 잘라야 됩니다. 어떻게 자를까요? 제품번호와 제품명, 재고량, 제품 단가를 갖는 테이블 하나 따로 만들고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상품 테이블이 되겠죠? 상품이라고 하는 테이블로 요렇게 따로 테이블 하나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테이블 하나 따로 만들어버리면 자,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속성값으로 복합키가 구성되어 있지만 제품번호와 주문번호를 모두 알아야 주문 수량을 알 수 있고 주문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함수적 종속관계가 되고 요놈도 완전함수적 종속 되죠. 속성이 하나니까 기본키 속성 하나니까 당연히 완전함수적 종속이고 얘도 완전함수적 종속관계를 갖기 때문에 두 테이블은 이제 이정규형을 모두 만족하는 테이블 구조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테이블 구조를 보니까 자, 하나의 속성값으로 기본키를 구성했으니까 이정규형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부분함수적 종속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행적 함수 종속이 일어날 수 있나 해서 함수적 종속관계를 따져봤더니 주문번호를 알면 그 주문을 한 고객의 번호를 알 수 있겠죠. 주문번호를 알면 고객 번호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고객 번호를 알면 그 고객의 이름을 알 수 있겠죠. A이면 B이다. B이면 C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A이면 C이다가 성립된단 말이에요. A이면 B이고 B이면 C이다니까 A이면 C이다가 성립되죠. 이행적 함수 종속이 발생했죠. 그 다음 주문번호를 알면 운송업체 번호를 알 수 있죠. 근데 그 운송업체 번호를 알면 그 운송업체 번호를 가지고 그 운송업체 명을 알 수가 있잖아요. A이면 B이고 B이면 C이다. 따라서 A이면 C이다라는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행적 함수 종속, 이렇게 이행적 함수 종속이 발생했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 테이블은
2정규형까지는 만족하는 구조지만 이 릴레이션은 3정규형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3정규형 원칙에 의해서 테이블을 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분해를 하고 이렇게 따로 분해를 해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테이블을 분해하면 고객 번호와 고객명과 주소를 갖는 이러한 테이블 하나를 만들고요. 그죠? 자, 따라서 고객 번호와 고객명, 주소, 고객 주소 이렇게 하나 묶어서 여기에다 주소를 추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문 번호와 주문 일자, 고객 번호, 운송업체 번호. 자, 이걸 하나 묶은 거예요. 그죠? 주문 번호가 고객 번호 결정하고, 그 다음에 주문 번호가 고객 번호. 그 다음에 주문 번호가 운송업체 번호를 결정하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주문 번호를 하면 주문 일자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를 넣어서 이런 테이블 하나 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송업체 번호와 운송업체 명으로 따로 운송업체라고 하는 테이블을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분해를 해서 이런 테이블 구조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행적 함수 종속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이 테이블들은 하나의 속성값으로 기본키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완전 함수적 종속 관계를 갖고 이정규형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행적 함수 종속이 발생하지 않는 테이블이 됐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테이블은 3정규형을 모두 만족하는 테이블로 분해가 됐죠. 그리고 딱 봐도 효율적인 테이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스 코드 노멀 폼 BCNF 공부할게요. 자, BCNF는 3.5 정규형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용어 혹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3.5 정규형 또는 강한 3정규형이라고도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BCNF의 경우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3정규형까지가 끝나지 BCNF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자, 이 보이스 코드 노멀 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드거 코드 박사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보이스라는, 다시 말하면 레이몬드 보이스라고 하는 사람과 자, 에드거 코드 박사 두 사람이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 보이스 코드 정규형, 그래서 BCNF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정규형과 4정규형 가운데 있기 때문에 3.5 정규형 또는 강한 3정규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BCNF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거냐면, BCNF도 일반적으로 복합키로 구성되어 있을 때, 자, 기본키가 A라는 속성과 B라는 속성으로 복합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속성과 B라는 속성을 모두 참조해서 C라는 속성이 결정됩니다. 그래야 완전 함수적 종속이죠. 만약에 B값만 가지고 C가 결정된다면 부분함수적 종속이니까 이거는 BCNF가 아니라 이정규형에 위배되는 거죠. 그죠? 부분함수적 종속이 생기니까. 근데 A, B 속성을 모두 참조해서 결정자가 돼서 C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완전 함수적 종속을 만족하니까 이정규형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A면 B이고 B면 C이다 이런 거 없어요. A가 B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 B를 모두 합쳐서 C를 결정하니까 이행적 함수 종속도 없기 때문에 3정규형까지 만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A, B 값을 모두 결정자로 해서 C가 결정되는데 이 C라고 하는 값이 A나 B를 결정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문제가 뭐가 돼버리냐면 이 테이블에서 후보키는 A, B를 묶은 놈이 후보키입니다. C 하나가 독자적으로 후보키가 될 수 없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C 하나가 독자적으로 후보키가 된다면 얘들을 기본키로 설정하면 바보죠. 얘를 기본키로 설정해야지. 왜냐하면 후보키는 최소성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A, B 속성을 묶어서 기본키를 구성했다는 이야기는 이 테이블에서는 A 속성과 B 속성으로 묶어서 기본키를 구성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게 최소성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얘가 후보키가 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최소성의 원리가 깨진 거니까 이 테이블은 잘못된 거죠. 따라서 얘는 후보키가 될 수 없어요. 후보키가 되지 않는 일반 속성인데 이놈이 얘를 결정해버리면 이 테이블 구조는 옳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 BCNF의 정의가 뭐냐면 모든 결정자는 후보키여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후보키가 아닌 일반 속성이 결정자로 쓰여서 얘를 결정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경우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복합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A, B 속성 값으로 C를 결정했는데 이 C라고 하는 속성이 A를 결정하거나 B를 결정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 기본키는 A, B이기 때문에 후보키도 A, B입니다. C가 후보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후보키가 될 수 없는데 얘가 결정자로 B를 결정한다면 이거는 BCNF 정규형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예를 보면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딱 보시면은 학번과 과목명 교수가 있어요. 학번이 과목을 결정하나요? 아니죠. 학번 100번 데이터베이스도 나오고 자료구조도 나와요. 따라서 학번이 과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과목이 교수를 결정하나요? 자, 과목이 교수를 결정하나 봤더니 데이터베이스 P01, 데이터베이스 P01. 근데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P04입니다. 과목이 교수를 결정하지도 않네. 자, 이 테이블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약 조건이. 다시 말하면 뭐냐면 각 교수는 한 과목만 강의할 수 있고요. 한 과목은 여러 교수가 강의할 수 있어요.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강의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강의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있어요. 따라서 이 대학교에 데이터베이스를 강의하는 교수님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오직 데이터베이스만 강의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만 강의하죠. 이 교수님은 오직 자료 구조만 강의합니다. 이 교수님은 오직 자료 구조만 강의해요. 따라서 교수가 과목명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죠. 왜? 우리가 이런 전제 조건을 줬잖아요. 한 명의 교수는 오직 한 과목만 강의하기 때문에 그 교수를 검색하면 그 교수가 강의하는 과목 하나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그럼 이 테이블 구조를 보세요. 지금 이 테이블은 기본키로 설정할 수 있는 놈이 없어요. 후보키가. 하나의 속성값으로 기본키 구축을 못합니다. 다 중복되잖아요. 여기도 중복되고 여기도 중복되는 값이 있죠. 따라서 하나의 속성으로, 단일 속성으로 기본키를 구성할 수 없어요. 따라서 복합키로, 다시 말하면 학번과 과목명 속성을 합쳐서 복합키로 기본키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학번과 과목명을 모두 알아야 그 교수를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100번 학생이 듣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교수는 P01번이고요. 자, 300번 학생이 듣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교수는 P04죠. 이런 식으로 학번과 과목명이 교수를 결정한다라고 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건 이상이 없는데 완전 함수적 종속이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이정규형도 만족하죠. 이행적 함수 종속 없으니까 삼정규형도 만족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교수가 하나의 과목만을 강의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수가 과목명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테이블의 함수적 종속 관계를 보면은 학번과 과목명 복합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번과 과목명으로 교수가 결정됩니다. 자, 따라서 완전 함수적 종속이니까 이정규형 만족합니다. 그 다음 이행적 함수 종속 없어요. 근데 문제는 교수라고 하는 일반 속성, 후보키가 될 수 없는 일반 속성이 과목명을 결정해버린단 말이에요. 한 교수는 오직 한 과목만 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값을 가지고 그 교수가 강의하는 과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가 과목을 결정해요. 근데 여기서 교수는 후보키가 될 수 없습니다. 값이 중복되고 있죠. 얘가 후보키가 된다면 말이 안 되죠. 얘가 후보키가 된다면 최소성을 갖는 건 요 놈이잖아요. 이 놈이 아니라. 그죠? 자, 최선이 되는 건 얘가 후보키라면 얘 하나 가지고 기본키를 구성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본키를 이렇게 복합키로 두 개 속성으로 구성했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최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최소값의 원리 아닙니까? 따라서 얘는 후보키가 될 수 없어요. 후보키가 될 수 없는 속성인데 그러한 속성이 얘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바로 BCNF 정규형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얘는 3정규형까지는 만족하지만 BCNF를 만족하진 못해요. 따라서 이 테이블은 분해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분해를 하느냐?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죠. 자, 수강 과목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학번과 교수. 자, 학번으로 교수 연결되니까 학번과 교수를 묶어서 이렇게 하나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따로 떼서 교수와 과목명을 따로 떼서 교수 과목이라고 하는 이러한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두 개로 분리를 해버리면 훨씬 더 효율적인 테이블 구조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안 생기는 게 수강 과목이라고 하는 이 애트리뷰트가 애매해요. 학번과 교수라고 하는 이런 값으로 갖는 이 테이블 하나 만들었다는 거는 좀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바람직한 구조는 아닙니다.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나 어찌됐거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거는 복합키로 구성되어 있을 때 AP 속성을 모두 참조해서 C가 결정됩니다. 그럼 완전 함수적 종속인데 문제는 이 C가 또다시 A나 B 값을 결정할 때 후보키가 될 수 없는 속성이 결정자로 사용될 때 BCNF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따라서 테이블을 분해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BCNF예요. 그러나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3정규형까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BCNF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에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자, 원칙을 딱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제가 지금 말로 설명드린 이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분석해서 아, 이건 BCNF를 말하는 거구나.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BCNF는 모든 결정자는 후보키이어야 합니다. 말을 뒤바꾸면 후보키가 아닌 속성이 결정자로 사용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사정규형은 뭘 제거한다? 다치종속을 제거한다. 다치종속이라고 하는 건 A 속성에서 대응되는 B값이 집합값이 나올 때입니다.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한 테이블에서 이런 게 하나만 등장하면 상관이 없는데 A에서 B가 다치종속이 되고 A에서 C도 다치종속으로 여러 값이 나오면 이게 하나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게 바로 사정규형의 원칙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 이렇게 따로 잘라야 되고 그다음 요 놈하고 요 놈으로 따로 이렇게 잘라서 두 개의 테이블로 잘라야 된다는 게 사정규형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정규형 하면 다치종속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치종속은 MVD로도 기억하세요. 멀티밸류입니다. 멀티밸류, 종속, 디펜던트예요. 자, 따라서 여러 개의 값으로 종속된다. A라고 하는 값이 자, 검색이 됐을 때 종속관계를 가질 때 B가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B값이 여러 개의 집합값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를 이중으로 표시해서 다치종속을 표시하죠. 됐나요? 자, 이렇게만 하나 생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또다시
A가 B만 다치 종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C라고 하는 속성값도 집합값으로 이렇게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 이전 구조에서 봤죠. 과목이 교재를 결정하는데 교재도 집합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목이 또다시 교수를 결정할 때 교수값이 여러 개의 교수값이 대응될 수 있을 때 이렇게 하나의 값이 집합값으로 또다시 이놈이 집합값으로 그래서 따로따로 띄어서 봤을 때 독립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놈하고 요놈하고만 보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얘들이 하나의 테이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계속 중복이 일어나고 딱 봐도 바람직하지 않죠. 따라서 이러한 테이블은 두 개로 분리를 해야 된다. 따라서 요렇게 따로 분리하고요. 요렇게 따로 분리해서 두 개의 테이블로 분리를 해버리면 훨씬 더 효율적인 구조로 자 이런 구조로 분리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사정규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정규형은 뭘 이용한다? 조인 종속성을 이용한다. 그죠? 자 조인 종속의 원리라고 하는 건 하나의 테이블을 두 개로 분리하면 뭐예요? 무손실분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조인을 했을 때 원래의 데이터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테이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로 쪼개야 될 경우가 있다는 소리죠. 그게 바로 조인 종속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조인 종속성을 갖는 테이블이 조인 종속성을 갖는 그 속성들이 후복기가 아닐 때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테이블을 분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정규형입니다. 자 이런 테이블을 두 개로 분해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분해를 했다면은 이 테이블을 다시 조인하면 원래의 테이블이 나와야 되는데 비교를 해봤더니 자 뭔가 원래 테이블에서 추가된 이상한 테이블이 추가돼 버리죠. 이러면 무손실 분해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게 다 문제예요. 아시겠죠? 무손실 분해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자, 요 속성과 요 속성을 합쳐서 세 개의 테이블로 구축이 됐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요놈하고 요놈하고 조인을 하면은 다시 원래 데이터 그대로 나와요. 이것을 조인 종속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러한 테이블이 이때 요놈들이 후복기가 아닌 중복되죠. 후복기가 아니죠. 중복되는 값이 있죠. 후복기가 될 수 없어요. 이 속성들이 후복기가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요놈은 이렇게 분해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조인 종속성을 이용한 오정규형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정규화 정리했습니다. 비정규 릴레이션은 이거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 원작값을 갖도록 1정규형 만들죠. 그러나 사실 이거는 원작값의 의미보다는 하나의 속성 안에는 하나의 값들만 입력돼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1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 중에서 이제 복합 속성을 갖는 복합키로 기본키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부분함수적 종속이 있나 봐야 된다 그랬죠. 부분함수적 종속이 있으면 부분함수적 종속을 제거해서 완전함수적 종속으로 만드는 게 2정규형이죠. 이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 중에서 A이면 B이고 B이면 C다라고 하는 이행적 함수 종속이 발견되면 3정규형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테이블을 분리해서 이행적 함수 종속을 없애버리면 3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이 완성되고요.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쓰인다. 그죠? 그러나 특이한 경우에 BCNF의 경우가 생긴다라고 했죠. 그죠? AB와 A라는 속성과 B라는 속성으로 복합키로 기본키를 구성했어요. A 속성과 B 속성으로 C 속성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완전함수적 종속이니까 2정규형 만족합니다. 이행적 함수 종속 없으니까 3정규형 만족해요. 근데 이 C라고 하는 속성이 후복키가 될 수 없는데 이놈이 A나 또는 B를 결정해버리면 그러면 후복키가 아닌 놈이 결정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테이블을 분리해서 BCNF 정규형을 만족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정규형으로 다치 종속을 제거하는 4정규형과 조인 종속을 이용하는 5정규형.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전체 6개의 정규형을 정리를 했습니다. 유수가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에게 열강을 했어요. 사실 이 강의는 지금 몇 번 찍는지를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 한 10번 찍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5강과 6강을 하나의 강좌로 찍었다가 또 너무 또 긴 것 같고 여러분들께 더 자세하게 해드려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또 강의를 또 분리해서 또 다시 촬영을 하고 지금 거의 한 10번 이상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제 목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자,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목이 쉬어라, 목이 터져라 2번, 3번, 10번 여러분들께 강의 찍어드린 겁니다. 자, 정규화와 함수적 종속성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기출됩니다. 단순함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시험 문제에서 글로 나왔을 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유수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관계 데이터 연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수는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믿고 기쁜 마음으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